안녕하세요. 호주에 사는 범덕입니다. 오늘은 멜버른 버우드의 한 집에서 3명이 살해된 채 발견된 사건인데요. 이 사건이 끝이 아니라 범인이 저지른 게 아니냐 의심받는 다른 사건들까지 모두 다 다룰 예정이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그럼 어떤 사건인지 지금부터 같이 살펴볼게요. 1992년 멜버른 버우드. 버우드는 시티에서 30분 정도 떨어진 평범하고 조용한 중산층 교회예요. 여기엔 디킨 대학교가 있어요. 22살의 캐린 헨스트리지는 디킨 대학교 교육학과에서 4학년으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캐린은 학교에서 멀지 않은 서밀로드의 집에서 동갑인 앤 스머든이랑 다른 사람 1명까지 같이 살고 있었어요. 앤이랑 캐린 2사람 다 교생 선생님이었습니다. 앤은 카이버럼 출신으로 초등교사 자격증을 딴 뒤에 대학원 과정을 밟고 있었어요. 근데 캐리는 도시 생활을 시작한 지는 6개월이 아직 안 됐지만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캐린의 가족은 해밀턴 외곽의 한 농장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버우드에서 차로 한 3시간 반에서 4시간은 가야 하는 거리였죠. 캐린이 돌아가고 싶어 하니까 곧 엄마가 멜버른으로 오셔서 캐린을 다시 데려갈 예정이었죠. 캐린이 나가면 집에 한 자리가 비니까 새로운 사람을 구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신문에다가 새로운 하우스메이트 구해요 이렇게 조그맣게 광고를 올려둔 상태였어요. 1992년 7월 29일 저녁 누군가 집을 보러 오기로 합니다. 이때 다른 하우스메이트는 가족을 만나러 해밀턴에 가서 집에 없었대요. 당시에 집에는 캐린이랑 앤 그리고 앤의 형부 피터 댐프시도 같이 있었어요. 피터가 왜 있었냐면 피터는 27살의 전자기술사인데 원래는 셰퍼턴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가끔 피터가 멜버른에 교육을 들으러 갈 때 버우드에 있는 앤의 집에서 지냈던 거예요. 그렇게 그날은 앤, 캐린, 피터 3사람이 집 보러 온 사람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원래 캐린이 엄마랑 근처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대요. 근데 캐린이 약속 시간이 됐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캐린이 살고 있는 집이 멀지도 않으니까 걱정이 된 엄마가 직접 집으로 찾아갔어요. 똑똑하고 문을 두드려도 아니 조용해요. 아무런 대답이 없는 거예요. 걱정이 되니까 캐린의 엄마가 창문으로 집 안에 들어갔는데 캐린의 엄마를 맞이한 건 웃으며 달려오는 딸이 아니었어요. 캐린의 엄마는 침실 안에서 딸의 시신을 발견했고 복도에서는 앤을 거실에서는 피터를 발견합니다. 3사람 다 케이블 타이로 몸이 묶인 채 머리가 수건이나 천으로 덮인 상태였는데 정수리에 한 발씩 총을 맞은 상태였어요. 마치 처형당한 것처럼요. 캐린의 엄마가 도착했을 때 현장은 발견된 시신을 빼고는 별다른 특이점이 없었어요. TV도 켜져 있었고 다리미까지 켜져 있었는데 전날 밤을 먹고 치우지 않은 설거지거리도 그대로 있는 상태였죠. 집에 몸싸움 흔적도 거의 없었고 강제로 침입한 흔적도 없었어요. 남아있는 단서가 거의 없었죠. 경찰은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 일주일 동안에 하우스메이트 구한다고 광고를 낸 다른 사람들을 불러서 조사를 해봅니다. 왜냐면 범인이 이 집에만 간 게 아니라 다른 광고를 보고 딴 집도 갔을 수도 있잖아요. 400명이 넘게 조사를 했대요. 한 명 한 명 불러가지고 혹시 집 보러 온 사람 중에 수상한 사람이 없었는지 물어봤는데 별 소득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그래도 열심히 수색을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다가 5주 뒤 뜻밖의 실마리를 찾게 돼요. 1992년 9월 초 젊은 멜번 부부 리처드와 앤이 보타닉 가든 근처에서 공격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2사람이 주차를 해두고 딴 데 갔다가 다시 차로 돌아왔어요. 근데 누가 갑자기 어둠 속에서 튀어나오더니 까딱까딱 창문을 내리라는 손짓을 해요. 범인은 곧바로 확 앤의 얼굴에 총구를 겨눕니다. 부부는 강도라고 생각해서 빨리 손에 닿는 현금을 다 긁어 모아서 $50 지폐 몇 장을 범인한테 밀었어요. 하지만 범인은 돈을 노린 게 아니었나 봐요. 그 돈을 받기는 했는데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2사람을 다 차에서 내리게 했어요. 그리고 보타닉 가든 안쪽에 조명이 없는 어둑어둑한 나무 아래로 걸어가게 해요. 그러더니 땅에 엎드리게 합니다. 앤이 시키는 대로 딱 엎드렸는데 범인이 발로 걷어차더니 이제 손을 묶으려고 케이블 타이를 꺼내려고 했죠. 그래서 총을 딱 내려놓습니다. 그걸 본 리처드는 내가 뭔가 하지 않으면 우린 죽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범인이 앤의 손을 묶으려는 순간 범인한테 달려들었고 아내에게 뛰어! 그냥 뛰어! 이렇게 외쳤죠. 그렇게 리처드가 범인과 몸싸움을 벌이는 동안 앤은 죽을 힘을 다해서 세인트 킬다 로드 쪽으로 뛰어가기 시작해요. 리처드는 총을 집어들어서 던져버렸고 범인도 붙잡고 내던진 다음에 리처드도 도망치기 시작해요. 숨이 턱끝까지 차오를 만큼 뛰어간 두 사람은 다행히도 아래쪽에서 경비원들을 발견했어요. 가서 막 다급하게 상황을 설명하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경비원들은 바로 무전으로 경찰에 지원 요청을 하고 범인을 뒤쫓기 시작해요. 막 잡으러 오니까 범인은 뒤쪽으로 탕탕탕 총을 5발 쐈어요. 한 발이 경비원 열쇠에 튕겨나가면서 엉덩이 부근을 스치듯 맞았고 또 한 발은 아슬아슬하게 머리 바로 옆을 스쳤어요. 그래도 경비원들은 끝까지 쫓아갔고 한 명이 뒤에서 달려들어서 범인을 제압합니다. 그 사이 경찰이 도착했고 범인은 바로 현장에서 체포됐어요. 체포된 사람의 이름은 애슐리 머빈 콜스턴. 콜스턴은 자긴 그냥 강도짓을 하려고 한 것뿐이라고 했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애슐리 머빈 콜스턴은 1956년 10월 10일에 태어났어요. 콜스턴은 호주 빅토리아주 북동부의 탱간발랑가에 있는 젖소 키우는 농장에서 자랍니다. 옛날 담임 선생님 말로는 콜스턴이 학교에서 읽기랑 쓰기를 굉장히 힘들어했대요. 그래서인지 자기 또래가 아니라 더 어린 아이들 사이에서 겨우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런 콜스턴은 어릴 때부터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는데요. 13살 정도 됐을 때는 동네 건물에 몰래 들어가기도 하고 집을 뛰쳐나가서 막 도망을 가고 그랬대요. 가족 농장 주변에서는 정체불명의 화재까지 여러 번 발생합니다. 1971년 4월 14살의 콜스턴은 도저히 중학생이 저질렀다고 믿기 힘든 범죄를 저질렀어요. 콜스턴이 여자 선생님 2명을 쫓아다니다가 납치를 합니다. 14살짜리가. 콜스턴이 탱간발랑가에 있는 어느 집에 사는 여자 초등학교 선생님 2명을 몰래 관찰하기 시작해요. 바로 20살의 할린카 윌슨과 21살의 캐럴 스콧이었죠. 지켜보다가 어느 날 소총으로 무장을 하고 집에 침입했어요. 콜스턴은 두 사람을 막 총으로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TV를 보게 하기도 하고 카드게임을 강제로 시키더니 나중에는 시드니까지 차를 몰고 가라고 시켜요. 호주 땅덩어리가 워낙 크잖아요. 탱간발랑가에서 시드니까지 차로 꽤 걸린단 말이에요. 찾아보니까 6시간 정도 걸린대요. 그래서 가다가 군다가이의 한 가게에서 음식도 살 겸 잠깐 멈췄어요. 그때 두 사람이 비명을 지르면서 도움을 요청해서 다행히 탈출에 성공합니다. 콜스턴은 이 일로 소년원에서 3개월을 살다가 나왔는데요. 여기서 만난 다른 수감자랑 친구가 됐는데 이 동기가 말하기를 콜스턴은 항상 혼자였고 조용한 스타일이었대요. 근데 자기한테 소년원에서 출소를 하면 인적이 드문 곳에서 여자를 납치해가지고 성범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대요. 큰 구덩이를 파서 찾기 아주 어렵게 할 거라고 말하는 콜스턴은 엄청 자신만만해 보였대요. 콜스턴이 소년원에서 풀려난 뒤에 가족들은 빅토리아주 시골을 떠나 NSW주의 카이오글에 정착합니다. 20대 중반이 된 콜스턴은 시드니 공항에 있는 허츠 렌트카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직장 상사의 기억 속 콜스턴은 이랬습니다. 직원들 중에 긴 금발에 잘 그을린 피부를 가진 꽤 예쁜 여자아이들이 몇 명 있었대요. 근데 콜스턴이 그 아이들을 쫓아다니기 시작했대요. 집까지 따라가서 집 앞에다가 주차를 한 다음에 계속 앉아서 지켜보고 있었대요. 집 앞에서 가만히. 실제로 1986년 8월에 여자 동료가 콜스턴이 자기 따라다닌다고 신고를 하면서 직장에서 잘렸다고 합니다. 한편 콜스턴은 요트랑 항해하는 거에도 엄청난 관심을 보였어요. 그래서 1987년의 대부분을 자기 배 설계하고 만드는 데 쏟아부었어요. 콜스턴이 뭘 계획했냐면 배를 자기가 직접 만들어가지고 뉴질랜드까지 항해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냥 배도 아니고 호주에서 뉴질랜드까지 항해한 배 중에 가장 작은 배가 되는 게 목표였죠. 그래서 길이가 2.4m밖에 안 되는 작은 배, 굿데이 88을 만들었어요. 1988년 오스트레일리아 데이에 콜스턴은 자기가 만든 굿데이 88이라는 배를 타고 항해를 시작했어요. 근데 날을 잘못 잡은 거예요.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가다가 사이클론 볼라를 바다에서 만납니다.
배가 다 부서져가지고 콜스턴은 배를 버리고 뛰어들었는데 지나가는 화물선의 구조가 됐어요. 그러다가 1988년쯤에 포트 스테판에서 자기보다 17살 많은 연인 맥리오드를 만나기 시작합니다. 여자친구 말로는 콜스턴이 본인이 알았던 사람 중에 제일 다정한 사람이었대요. 그렇지만 여자친구한테 이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기묘한 일을 해서라도 유명해지고 싶다고 그랬대요. 유명해지는 게 꿈이었나 봐요. 실제로 그때 그 꿈이 어느 정도 이뤄지긴 했어요. 조난당하고 구조되면서 좀 주목을 받았대요. 그 다음에는 반대로 뉴질랜드에서 호주 브리즈번까지 항해를 했는데 성공을 합니다. 이게 또 여러 신문 기사에 나오고 콜스턴을 욕조 선장이라고 부르면서 어느 정도 관심을 받기는 한 거죠. 그리고 1989년 말에 여자친구랑 같이 멜번으로 이주했어요. 거기서 헤이스팅스 마리나에 정박된 여자친구 맥리오드의 요트에서 같이 살게 됩니다. 1992년 초에는 타즈메니아에서 22구경 소총 한자루도 구입했어요. 6월까지 콜스턴은 총의 총신이랑 개머리판을 잘라내고 오일 필터를 이용해서 소음기도 직접 만들어서 달았대요. 그리고 9월 1일 콜스턴은 도심으로 차를 몰고 가서 여자친구가 일하는 직장 근처에다가 차를 세웠어요. 조용히 숨어서 누군가를 기다렸죠. 가방에는 총, 소음기, 케이블 타이, 복면, 그리고 칼까지 다 준비된 상태였어요. 그리고 부부가 돌아왔을 때 공격을 한 거예요. 경찰에 체포된 콜스턴은 현장에서 바로 잡힌 거잖아요. 그래서 범행을 인정했어요. 총은 누가 강도짓 하려고 하면 대응하려고 가지고 있었다고 했죠. 근데 이 총기를 검사해보니까 하루도 안 돼서 콜스턴의 총이 맨 처음 있었던 버우드 사건이 있죠. 그때 사용된 총이랑 똑같은 총이란 걸 밝혀냈어요. 버우드 사건의 피해자 2명에게서 나온 탄환이 콜스턴이 가지고 있던 총에서 발사된 탄환이랑 일치했대요. 5주 동안 잡히지 않은 범인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다가 앞에 사건까지 덜미가 다 잡힌 거예요. 버우드 사건의 범인으로 콜스턴을 가리키는 여러 증거들이 나왔어요. 피해자들이 눈이랑 머리가 감싸진 상태였잖아요. 피해자 눈을 가리는 데 쓴 가운에서 나온 혈흔 비산 자국이 콜스턴 소음기 위에 남은 얼룩과 일치합니다. 범행에 사용된 케이블 타이 역시 같은 종류였죠. 경찰이 증거들을 들이밀면서 이거 뭐냐 이렇게 물어도 콜스턴은 묵묵부답. 버우드 사건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리고 자기는 범행이 일어난 시간에 여자친구 병문 안에 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콜스턴이 경찰이랑 이야기하고 싶다고 해서 말을 들어봤는데요. 자기가 로드 데이비스라는 사람한테 $250를 받고 소총 절단해서 개조해준 것뿐이다. 그 사람이 살인사건 후에 어느샌가 그 총을 다시 자기 차에 가져놓은 거라고 말해요. 사건이 있었던 밤,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콜스턴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록이랑 보도에서는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데요. 콜스턴이 당시에 여자친구 요트에서 같이 살고 있었잖아요. 멜버른에서 1시간도 안 걸리는 곳에 정박해서 지내고 있었죠. 여자친구는 이때 프랭크스턴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7월 29일 콜스턴은 먼저 병원에 들러서 여자친구를 만나고 두 사람이 함께 살던 요트로 돌아갑니다. 가서 가방에다가 개조한 소총, 오일 필터를 개조해서 만든 소음기, 탄약, 케이블 타이를 가방에 챙겨 넣었어요. 그 다음 멜번 도로 지도를 딱 펼친 다음에 피해자들이 사는 서밋로드를 딱 집어서 확인을 하고 길에 나섰어요. 이때 서밋로드를 딱 짚었을 때 지문을 남겼습니다. 가서 세 사람을 한 곳에 두는 게 아니라 다 다른 데로 데려가서 범죄를 저지르고 콜스턴은 다시 집으로 돌아갔어요. 콜스턴이 저녁쯤 버우드 집에 도착했고 밤 10시 45분쯤에 다시 요트로 돌아온 걸로 추정됐어요. 그렇게 콜스턴은 1993년 8월 말에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버우드에서의 살인사건, 부부 납치미수 사건과 관련된 것까지 해서 혐의가 여러 개였어요. 콜스턴은 무죄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재판에서도 입국 탓, 증언하는 걸 거부해요. 재판에서 여자친구가 병문안 온 콜스턴이 그날 밤 8시부터 9시 15분까지 한 번도 자기를 떠난 적이 없다고 증언을 했어요. 근데 다른 목격자들은 또 다른 말을 해요. 7시 50분이랑 10시 30분에 콜스턴이 자기들 요트도 정박해 있던 헤이스팅스 마리나에 있었다고 증언을 한 거예요. 서로 말이 다른 거죠. 다른 목격담도 있고 여러 증거들로 여자친구의 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콜스턴이 교도소 다른 수감자한테 이런 말도 했나 봐요. 수감자가 재판에서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자기가 세 사람 죽인 게 너냐고 물어봤는데 콜스턴이 맞다고 했대요. 그러면서 콜스턴이 자기의 제일 큰 실수는 범행에 사용한 무기를 없애지 않은 거라고 말하기도 했대요. 배심원들은 이제 평결을 내립니다. 유죄. 콜스턴이 항소를 해서 재심을 했는데요. 여기서 새로운 주장을 했어요. 범인은 자기가 아니라 베트남 범죄 조직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번에도 배심원단은 단 4시간 만에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형량은 무기징역. 각자 누군가의 딸이자 남편, 친구, 아들이었고 가족들에게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이었을 앤, 캐린, 피터를 살해하고 가족에게서 빼앗아간 콜스턴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3회로 사실상 평생 감옥에서 살아야 하죠. 여기서 콜스턴은 또 항소를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콜스턴은 빅토리아주 질롱 근처에 있는 바원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보내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콜스턴과 관련된 게 아닐까 의심받는 사건들이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콜스턴이 연루됐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전문가 분들이랑 기사에서 용의자라고 의심하는 수준의 이야기예요. 뭐 따로 기소되거나 유죄 인정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건들의 범인은 아직 잡히지 않았어요. 어디까지나 의심받는 사건이란 걸 확실하게 밝히고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요. 호주에서 바라클라바, 복면 성범죄자라고 불리는 그런 사건이 있는데요. NSW주 북부 트위드 해즈랑 퀸즐랜드주 골드코스트 일대에서 연쇄적인 성범죄, 무장 강도 사건이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범인은 주로 오토바이를 타고 연인들이 있는 장소에 갔어요. 가서 남자를 먼저 결박해서 묶어두고 여성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방식이었죠. 어떤 때는 남자 피해자에게 그걸 지켜보라고 강요하기도 했어요. 1979년 12월부터 1980년 초까지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복면을 쓴 사람이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지릅니다. 근데 수법이 콜스턴이 저지른 범죄 방식이랑 꽤나 비슷했대요. 그리고 1980년 2월 2일 이 복면남이 33살의 제프 파킨슨을 살해합니다. 그날 밤 제프는 여자친구 로레인이랑 데이트 중이었어요. 둘은 저녁 식사도 하고 춤도 좀 추다가 새벽 1시 15분쯤 클럽을 나왔어요. 트윈타운스 서비스 클럽의 뒷문으로 나와가지고 작은 공원을 가로질러서 두 사람이 차를 세워둔 곳으로 갔죠. 제프가 로레인 조수석 문을 열어주고 운전석으로 가서 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바로 그때 총을 든 남자가 오더니 차 뒤쪽으로 타라고 위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코바키 크리크까지 가라고 시킵니다. 인적이 드물고 어둑어둑한 그런 곳이었죠. 거기서 제프가 범인한테 반격에 나섰어요. 총을 낚아채면서 로레인한테 뛰라고 소리친 거예요. 로레인이 막 도망치면서 5번의 총성이 났지만 다행히도 로레인이 달아나서 경찰에 신고하는 데 성공해요. 경찰이 차를 확인하러 갔을 때 이미 제프는 치명상을 입고 숨진 뒤였죠. 이때 콜스턴이 아까 말했듯이 카이오글 근처 가족 농장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사건 현장에서 100km 정도 떨어져 있었대요. 형사가 몇 년 뒤에 버우드 사건을 수사하면서 그 농장을 찾아갔는데 거기서 탐정 잡지를 발견합니다. 미국에서 발행된 잡지인데 안에는 연쇄살인범, 성범죄자들의 이야기가 실려 있었죠. 거기엔 NSW주 전역의 모텔 객실에서 가져온 열쇠 꾸러미랑 발사된 22구경 탄환 2발, 여러 종류의 무기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콜스턴이 시드니로 이주를 했는데 그쯤 바라클라바 범죄자는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혹시 관련이 있는 게 아닐까 의심을 받는 거예요. 아직도 제프 살인사건에 대해 제보를 받고 있고 5만 달러, 한화로는 4,500만 원 정도의 현상금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80년대 초중반에 시드니 남부 서덜랜드 일대에서 일어난 연쇄 성범죄 사건도 콜스턴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닐까 의심을 받았는데요. 이 서덜랜드 사건은 최소 5건인데 모두 또 복면을 쓴 남자가 절 던진 소총을 들고 여자나 커플을 납치해서 남자를 제압하고 여성 피해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수법이었죠. 바라클라바 사건이랑 너무 비슷한 방식이죠. 이때도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콜스턴이 그 시기에 시드니 일대에서 살고 있었대요. 그리고 기사에서는 바라클라바 범죄자랑 서덜랜드 범죄자의 혈액형이 콜스턴이랑 똑같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또 의심을 받는 거죠.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두 사건 다 어디까지나 의심을 받는 수준이지 법적으로 콜스턴이 범인이다 라고 확인된 건 전혀 아닙니다. 아무튼 이 사건들이 콜스턴의 지시든 아니든 언젠가는 범인이 잡혀서 피해자분들이 진실을 알게 되는, 그리고 피해자 가족분들이 진실을 알게 되는 날이 정말로 왔으면 좋겠네요. 당연히 범인이 죗값도 치렀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렇게 버우드 사건부터 납치 미수, 그리고 콜스턴의 어릴 때 범죄랑 의심되는 사건까지 모두 다뤄봤는데요. 다음 사건 영상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하시고 기다려주세요. 앤, 캐린, 피터, 그리고 제프까지 모두의 명복을 정말 진심으로 빌면서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